자, 그래서 오늘은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배울 건데, 비지도 학습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강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머신러닝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그 PCA랑 K-민즈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게 거의 제 6강, 6번의 강의 통틀어서 거의 그 핵심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강의니까 다른 건 다 안 들어도 괜찮아요. 다른 건 다 안 들어도 괜찮은데 이거는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냐면 머신러닝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밝힐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뭐 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들었던 학생들도 오늘은 꼭 귀 기울여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지도 학습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는 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방식이었어요, 전부 다. 예, 지도학습. 지도학습. 자, 지도학습이라는 개념이 있고 비지도학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지도학습 이렇게 쓸게요, 제가. 지도학습. 지도학습이 있고 비지도학습이 있는데 이 지도학습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그 분류, 회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어, 분류랑 회귀 우리 다 배웠었죠? 근데 분류에서 또 나뉘죠. 분류에 또 나눠요. 우리가 분류에서 뭐 배웠었죠? KNN 배웠었고, 그 다음에 뭐 배웠었지? 어, 뭐가 있었나요? 분류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분류 중에 뭐 있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KNN 있었고, SVM 있었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있었고, 논리 회귀, 로지스틱 리그레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있었죠? 그 다음 회귀에서는 뭐 리치 리그레션 있었고, 그 다음 리니어 리그레션 있었고, 막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음,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학습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한번 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것, 이제 2, 3, 4, 5, 2, 3, 4, 5회차에 배웠던 거에 바로 다 이제 분류랑 회귀를 통틀어 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도학습은 제가 말씀드렸다면은 그 정답 값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고 아니면 문제집을 보고서 뒤에 해답지를 보면서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정답이 있어야 되고 정답에 맞춰 나가는 형식으로 피팅을 하면서 학습을 시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비지도학습은 비지도학습, 언수퍼바이스드 가르침이 없는 그런 학습 방법이에요. 정답이 없어, 정답이. 입력 데이터에 대한 정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데이터에 대한 정답값을 예측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비지도학습은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거나 비슷한 것끼리 군집화. 군집화가 뭐냐면은 같이 모은다. 네, 비슷한 것끼리 모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 방법이 좀 더 어렵고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 지도 학습하고 아래쪽에 비지도 학습하고의 차이를 굉장히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비지도 학습은 사과 그림을 이렇게 인풋으로 입력으로 넣으면은 어노테이션, 정답값을 같이 넣어주죠. 타겟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어노테이션은 타겟 또는 라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정답값을 같이 넣어줘서 우리가 만든 모델이 요거는 이런 그림은 사과구나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모델이 충분히 학습이 되면은 모르는 어떤 인풋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는 사과입니다라고 프리딕션 예측을 하는 이런 모델을 만드는 거였죠. 근데 이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해서 비지도 학습은 그냥 인풋 데이터만 넣어줘요. 사진만 넣어줘요. 사진만. 이 정답값이 없죠. 이게 무슨 사과고 바나나고 복숭아 이런 정답값이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모델한테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사과끼리 분류하고 복숭아끼리 분류하고 바나나끼리 분류하는 이렇게 예쁘게 분류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학습하는지가 좀 재밌겠죠, 이런 게. 이렇게 지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정답값이 없는 것을 가르치는 방법을 비지도학습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우리 비지도학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차원 축소 알고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PCA 기법부터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PCA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해서 주요 요소 분석, 주요 요소를 뽑아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원 축소 기법이고, 이 PCA의 특징은 피처의 개수를 줄인다. 그래서 만약에 피처의 개수가 4개였다라고 하면은 2개로 줄이는데, 그냥 줄이면 안 되겠죠. 이 4개에서 2개로 줄이는데 그냥 줄이면 안 되고, 그래도 그 어떤 그 개체마다 연관관계가 있도록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4개에서 2개로 줄여도 예측 결과에는 엄청난 이상이 없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주요 특징들을 추출한다. 그 다음에 계산 비용이 감소한다. 계산 비용이 감소한다는 거는 약간 좀 덜 좋은 컴퓨터로 써도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이 피처의 개수가 주니까 당연히 연산량이 줄어들겠죠. 원래 막 10개씩 막 곱해야 됐던 거를 원래 막 2개로 차원 축소를 하고 연산을 하면은 좀 더 좋겠죠. 좀 더 빠르겠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경향을 사람이 이해하기 쉽다. 이건 좀 이따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여기 블로그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린 다짜고짜 바로 실습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이리스 데이터셋 첫 번째 시간에 한번 봤던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어, 세 개의 세 개의 그 붓꽃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페트라랑 그 다음 세플이라는 꽃잎하고 그 뭐냐 꽃잎하고 이 뭐죠 꽃받침 꽃잎하고 꽃받침의 각각 너비랑 그 다음 길이를 그 저장한 데이터셋이죠. 네.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이제 판다스랑 사이클런을 사용해서 이렇게 로드를 해줍니다. 이제 이건 익숙하죠, 여러분들? 음. 이렇게 로드를 해주고 Shift 엔터를 쳐서 실행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플 랭스, 세플 위스, 페탈 랭스, 페탈 위스, 그다음에 타겟, 정답값이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차피 비지도 학습을 배울 거니까 정답값은 안 쓸 거라고 했어요. 네, 이건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피처, 꽃받침의 너비 길이와 그 다음에 꽃잎의 너비 길이만 가지고 비지도 학습을 시켜볼 거예요. 네. 그래서 PCA를 수행하는데 사이클런의 디컴포지션, 분해한다. 분해한다의 PCA라는 굉장히 좋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A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사용하는 방법은 PCA라고 초기화를 해주는데 이 컴포넌트의 개수예요. n 컴포넌트가 number of component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n 컴포넌트는 2개. 그러니까 원래 아이리스 데이터셋의 그 피처는 이렇게 4가지가 있었죠.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요거를 2개로 줄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4개를 보고 2개로 줄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차원을. 4차원에서 2차원으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 처리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 PCA의 fit transform이라는 이 함수를 쓰게 되면은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PCA를 자동으로 수행해 주는데 우리는 비지도 학습을 하는 거니까 이 타겟이라는 칼럼은 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드랍 한번 이제 타겟이라는 칼럼만 드랍 시키고 fit transform을 해주세요. 그 데이터를 이 데이터라는 변수에 넣어서 앞에 5개만 찍어보도록 프린트해 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Shift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원래 지금 첫 번째 0번 붓꽃의 피처는 이렇게 4가지였는데 이 4가지가 0번 붓꽃의 피처가 2가지로 이렇게 줄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이렇게 2가지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2가지의 값이 각각 뭔지는 몰라요. 왜냐면 이 PC의 알고리즘이 알아서 뭔가 이게 4개를 연산해가지고 2개로 줄여준 거니까 연관관계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줄, 이 PCA의 데이터의 두 번째 줄은 이 두 번째 줄에 이 4개 데이터를 축소한 것이겠죠. 네. 그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패틀랭스, 뭐 세플 위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얘가 연관관계를 알아서 찾아서 연산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두 가지로 2차원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원으로 줄여줬으니까 PCA를 시각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2차원 만약에 요 좌표를 X좌표라고 하고 요 좌표를 Y좌표라고 하면은 그래프를 X, Y좌표, 직교좌표에다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려보는 거예요. 이 직교좌표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매플라립하고 15난을 사용해서 제가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15내 스캐터 플롯 사용해가지고 X좌표랑 Y좌표를 이렇게 넣어주죠. 그 다음에 이 타겟에 따라서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한번 비주얼라이즈 시각화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PAC 쇼를 통해서 한번 찍어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0번 붓꽃, 1번 붓꽃, 2번 붓꽃 있죠. 0번 붓꽃은 약간 핑크색, 연한 핑크고 1번 붓꽃은 보라색이고 2번 붓꽃은 남색인데 0번 붓꽃이 요렇게 모여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1번 붓꽃이 이렇게 모여 있고 2번 붓꽃이 이렇게 모여 있죠. 요런 식으로 모여 있어 가지고 우리가 XY 좌표가 뭔지는 몰라요. 2차원으로 줄였는데 XY 좌표 X축이 뭘 뜻하고 Y축이 뭘 뜻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2차원 축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축소를 했는데도 데이터를 이렇게 0번 붓꽃과 1번 붓꽃, 2번 붓꽃을 분리할 수 있는 어떤 그 특징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차원에서 2차원을 줄였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시각화를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 PCA를 통해서 그 차원을 축소했을 때 약점이 뭘까요? 4차원을 2차원으로 축소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인데, 장점은 제가 아까 위에서 설명을 했어요.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주요 특징 추출하고 피처의 개수 줄일 수 있으니까 계산 비용을 감소하고 전반적인 경향을 사람이 이해하기 쉽다. 어, 경향을 이해하기 쉽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4차원을 그리기는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2차원을 그리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졌죠. 근데 단점이 그럼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장점이 있었으니까. 단점은 뭘까요? 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정확도가 떨어진다. 정교하지 않을 수 있다. 무슨 정확도가 떨어져? 정확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교하지 않을 수가 있어? 무엇이 정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음, 생각해 볼 만하죠? 왜냐면은 이게 약간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 옛날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만약에 개랑 그 고양이 분류하는 문제 생각나나요, 여러분? 개랑 고양이 분류하는 문제? 이제 3회차 분류에서 다뤘을 텐데, 어, 제가 개랑 고양이를 이제 구분하는 요 문제를 통해서 지금 피처 여기선 두 가지죠. 근데 구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했잖아요. 개냥이가 등장했을 때 막. 음. 여기 지금 여기서 예제는 없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피처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은 이 예제에서는 충성심이 높은 고양이가 있으면은 고양이 여기 위치하겠죠? 그러면은 이 우리의 모델이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각 개체들의 특징을 잡아낸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피처를 줄였을 때, 피처가 적을 때 모델을 만들면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정확도 높이는 방법은 제가 피처를 늘리는 방법이라 했죠. 그 데이터를 더 수집해가지고 이 고양이랑 강아지들의 목소리의 굵기 이런 피처를 하나 더 추가하면은 그래프가 3차원이 될 겁니다. 3차원이 돼서 좀 더 정확도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멍멍 막 이런 고양이는 없잖아요. 막 그 목소리가 막 엄청 이렇게 낮은 고양이가 없으니까 그 피처들을 추가해가지고 더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반대로 PCA는 이 차원을 줄였잖아요. 지금 4차원에서 2차원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모델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어요. 이 PCA를 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면 정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캐리커처의 비유를 했잖아요. 특징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캐리커처를 그리고 나면은 원래 사람 얼굴을 떠올리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피처가 줄어버리니까. 특징이 없어져 버리니까. 원래 사람 얼굴은 막 진짜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 캐리커처 하는 사람은 막 세네 가지의 특징만 뽑아내가지고 그리죠. 그래서 이 PCA 같은 PCA는 캐리커처라는 사람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하신 게 전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들었을 때 정교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들을 잡아내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네, 전부 맞습니다. 그래서 PC의 시각화를 할 수 있지만 모델을 만들 때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해볼 것은 PCA를 한 2차원 데이터로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학습시켜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원래 SVM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비지도 학습하고 약간 벗어나긴 하는데 한번 정확도가 얼마나 떨어지나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도 학습을 사용해서 분류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여기 데이터셋 분할하는 거는 많이 했었죠. 이거는 지나갈게요. 데이터셋 분할해서 120개의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30개의 데이터를 검증하겠습니다. 네, 검증하고 SVC를 사용해서 SVM 이제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죠. SVC 사용해서 한번 이렇게 모델 핏을 하고 모델 정의하고 모델 핏하고 모델 예측해서 애큐러시 스코어 정확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딱 구해보면은 96.6%의 정확도가 나와요. 아마 전에 학습시켰을 때 97% 정도 나왔을 거예요. 97.7인가 97.3인가 이 정도 나왔을 텐데 지금 1% 정도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는데 뭐 이 정도 나쁘진 않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확도는 낮아지지만 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죠. 타협을 보는 거예요, 타협을. 만약에 내가 정확도가 높은데 높은 모델을 만들고 싶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무거운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모델을 만들려면. 근데 만약에 그냥 나 정확도는 약간 낮아 상관없어 라고 하면은 약간 가벼운 모델을 만들거나 데이터셋을 PCA를 통해 PCA 같은 이제 어떤 차원 축소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축소시켜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정확도가 약간 떨어졌지만 쓰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검증할 수 있었고, 그래서 PCA가 굉장히 좋은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한 PCA. 제가 이 예제를 준비한 이유는 다 똑같지만 이미지 데이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에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그 핸드라이팅 뭐냐 그 손글씨 데이터셋이죠. 손으로 0, 1, 2, 3, 4, 5, 6, 7, 8, 9를 쓴 데이터셋. 그 데이터셋을 한번 로드하고 이것도 앞에서 했었죠. 슥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 정규화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최소 0을 갖고 최대 1을 가질 수 있는 소수점의 값을 가지는 그런 정규화 방법이다. 전처리 방법이다. 라고 해서 민맥스 스케일러를 쓰고 fit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렇게 0에서 1 사이 값으로 정제가 되고요. 우리는 이 그 정규화가 된 이 데이터를 PCA를 수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사이클런의 디컴포지션, PCA. 근데 이번에는 10개로 줄여볼 거예요. 몇 개에서 10개로 줄이냐? 원래는 이게 64였죠. 64. 엠니스 데이터셋이 하나에 64개여서 64개의 피처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8 곱하기 8, 가로 8 곱하기 세로 8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 요거를 10개의 데이터로 줄여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64개에서 10개로 줄이는 거죠. 64차원에서 10차원으로 줄일 겁니다. 네, 이렇게 아까랑 똑같죠? 컴포넌트가 n 컴포넌트가 10으로 바뀐 거 빼고는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0번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10개로 줄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게 다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지만 잘 줄었겠거니 하는 거죠. 데이터셋을 한번 이 PCA 한 데이터 PCA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트레인 테스트 스프레드 통해서 한 번 더 학습을 시켜볼 거예요. 데이터 PCA를 트레이닝 섹트하고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눠가지고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1437개를 학습시키고 360개를 검증할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SVM을 사용할 거고요. 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죠? 그래서 학습을 시키고 검증을 하면은 96.38%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요것도 원래 전에 그 PCA를 하기 전에 학습시켰을 때는 97.5% 정도 나왔을 거예요. 요것도 한 1.2% 정도 정확도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쓸만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96.3%가 못마땅해 라고 하시면은 PCA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막 환경에 따라 다를 테니까 개발 환경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PCA를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이렇게 차원 축소해서 그래프로도 그릴 수 있다. 혹시 질문 있어요? PCA? 쉽죠? 음.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이. 이렇게 네 개의 4차원의 데이터셋을 2차원으로 줄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엠리스트 데이터셋에서는 64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가로 8, 세로 8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10차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시켜보니까 정확도가 엄청 낮아지지 않는데 꽤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PCA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PCA를 할 때 정답값을 안 넣어줬죠? 지금 fit 트랜스폼을 할 때. 그래서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정답값을 모르는데도 얘가 알아서 차원축 피처를 뽑아내서 중요한 피처들을 뽑아내가지고 차원 축소를 해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PCA는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머신러닝의 정책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PCA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지도학습도 다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머신러닝은 어떤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뭐 틀려도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제가 머신러닝의 정체는 제가 생각한 머신러닝의 정체예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느낀 머신러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배웠잖아. 지금 2, 3, 4, 5, 6 해서 비즈독서까지 배운 거예요. 머신러닝은 무엇일까? 막 친구들이나 막 가족들한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어때요? 어려워요? 어. 지금 배웠는데 약간 머릿속으로 생각은 될 거야. 뭐 분류도 있고 회귀도 있고 막 그렇다. 근데 머신러닝은 뭐 애초에 머신러닝이라 말의 뜻에서 알 수 있겠듯이 기계가 학습하는 거죠. 맞아요. 저 친구가 대답해 줬는데 기계를 학습시키는 거. 기계를 학습시켰는데 굉장히 똑똑하게 학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학습시켰는데 막 0, 이제 막 우리 엠리스 학습시키는데 0을 0이라고 못 뽑아내고 8을 8이라고 못 뽑아내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 대신에 기계한테 좀 시켜보는 건데 기계가 똑똑하게 잡아냈을 때가 가장 좋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기계를 똑똑하게 학습시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조금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말할 때나 아니면은 뭐 엄마나 아빠한테 말할 때는 그냥 머신러닝이라는 게 이 컴퓨터 사용해가지고 막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막 손글씨도 막 학습시켜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런 거야. 나 얼굴 인식도 할 수 있어. 엄마인지 아빠인지 구별해낼 수 있어. 사진 보여주면. 이런 건데, 자,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구분한 인공지능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을 이게 구분하는.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둘이 엄청 다르죠. 그 다음에 사람이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 사진을 몇 장 보게 되면은 오바마 대통령을 수많은 사진 중에서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야, 이 사람 오바마 대통령이야. 사진은 여러 사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 우리 생활에서 똑같아요. 저 친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저 친구는 양준혁 친구야. 저 친구는 김동건 친구야.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머릿속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인공지능을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우리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부르죠. 인공지능이 아니라 머신러닝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오바마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두 명만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있을 거고, 대통령 얼굴 구분하는 거라면, 아니면 저도 있을 거고, 전 대통령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 사람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네.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 그래서 제가 이거의 비밀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머신러닝들은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엠니스트 데이터셋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64개의 피처를 가진 손글씨 숫자 이미지를 PCA 기법을 통해서 10개 피처로 축소시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숫자 10개로 축소시켰어요. 네. 그래서 PCA의 3차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우리가 지금 10개를 축소시켰는데 10차원 그래프는 못 그리니까 3차원으로 축소시켜 볼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엠디스트 데이터를 64차원에서 3차원으로 축소시켜서 이 64차원이 아니라 3개의 피처를 뽑아내라. 64개의 피처에서 가장 중요한 3개의 피처를 뽑아내라 라고 이렇게 PCA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거는 제가 코드를 좀 길게 적었는데 이 코드를 전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그래프가 더 중요하니까요. 사이클런의 로드 디짓, 그다음 민맥스 스케일러, 이거 이제 전처리 할 때 쓰는 거죠. PCA 할 때 쓰는 거고, 플라틀리라는 조금 고급진 그 그래프 라이브러리를 한번 써서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불러오는 건 똑같고 PCA를 하는 것도 똑같죠. PCA를 하는데 컴포넌트를 아까 10개였는데 3개로 줄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PCA라는 변수에 넣고요. 그 다음에 아니지. 죄송해요. 데이터 PCA라는 변수에 넣었죠. fit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데이터 PCA라는 변수에 놓고서 이 플라틀리라는 이 그래프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좋은 게 약간 다이내믹한 사람이 그래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D 스캐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X좌표, Y좌표, Z좌표 3차원이니까요. 3차원으로 줄여서 이 데이터를 3차원으로 그려볼 거예요. 아까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2차원으로 줄여서 2차원 직교좌표에 그렸죠. 이렇게 XY에.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으로 줄였으니까 XY, Z에 그릴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려서 한번 보면은 요런 그래프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요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색깔마다 0번은 남색, 그 다음에 남색부터 2, 3, 4, 5, 6, 7, 8, 9번 하면은 노란색. 요런 색깔을 가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마우스 휠로 이렇게 당길 수가 있어요. 당기거나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탐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게임하듯이 탐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가장 진한 남색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 가장 진한 남색이 모여있는 부분이 바로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연한 노란색이 모여있는 부분 여기죠. 여기 이쪽 부분이죠. 3차원이라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자 9라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간 지각 능력 좋죠? 이렇게 돌리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돌릴 수 있어. 신기하죠? 그래서 한 요 정도 되면은 요 정도 색깔이면은 6이죠. 지금 컬러에 6이라고 라벨이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PCA를 3차원으로 줄이게 되면은 3차원으로 줄이게 되면은 이 6이라는 숫자가 요 공간에 모여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0이라는 숫자는 요 공간에 모여 있죠, 지금. 각각의 숫자가 다른 공간에 모여 있어요. 다른 공간에 모여 있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성씨로 구분해서 김 씨는 여기 모여라. 막 그 교실 안에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이 각각 자신들을 분류하는데 김 씨는 여기 모여, 이 씨는 여기 모여, 박 씨는 여기 모여, 최 씨는 여기 모여, 신 씨는 여기 모여. 이런 식으로 각자 모여 이렇게 헤어져서 모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0에서 9까지를. 그죠? 혹시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좀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친구는 저한테 DM을 날려주세요. 어,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돼. 이건 꼭 제가 이해시켜야 되거든요. 혹시 나 이해 안 된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64차원의 엠니스 데이터셋은 64차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잖아. 64차원 직교좌표계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3차원 직교좌표계를 그리기 위해서 PCA를 한 겁니다. 3차원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3차원 직교좌표계의 XYZ 축에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런 그래프를 이제 보이는 거죠. 그죠? 굉장히 쉽죠? 다 이해가 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자, 다시 사람 얼굴의 경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손글씨 숫자 10개가 사람 얼굴 사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다시 여기 그래프로 넘어와서 만약 이런 거죠. 자, 요 이 핑크색은 신나리 학생이고 자, 요 파란색은 김동건 학생이고 그 다음에 요 주황색은 최민서 학생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노란색은 정지혜 박쌤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 제가 학생들의 여러분들의 얼굴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사진을 갖고 있다가 PCA로 3차원을 해가지고 이 그래프에 그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엠리스트를 그렸지만 만약에 제가 사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서 3차원으로 축소한 다음에 각각의 사진 찍으면은 여러분들의 각각 그 이름마다 요게 색깔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재엽 학생은 여기 모여 있고 신나래 학생은 여기 모여 있고 뭐 김동광 학생은 여기 모여 있고 그래서 각각의 10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딱 그래프에 모여 있을 겁니다. 그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셋이 바뀌었을 뿐 이게 얼굴 사진으로 바뀌었을 뿐 결국은 얼굴 사진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류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PCA를 한 다음에 주요 특징들을 뽑아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잖아. 이렇게 선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신나리 학생이고 여기서는 그 김동건 학생이고 정재혁 학생이고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가지고 분류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음. 그래서 사람 얼굴의 경우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차원에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이게 여러 주요 피처들을 PCA 방법이든 여러 방법이든 통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피처들을 뽑아내면은 우리가 원하는 머신러닝들, 그러니까 분류기를 만들 수도 있고 회귀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쉽죠? 그죠? 음. 혹시 이해되나요? 요게 그냥 여러분들 얼굴이라 생각하면 돼요. 얼굴. 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이제 인풋이 들어온 거죠. 학습시킨 모델이 이런데 만약에 요쪽쯤에 요쪽쯤 어떤 새로운 사진을 넣었더니 PC를 딱 했더니 요쪽쯤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진을 누구라고 판단하겠어요? 신나리 학생이라고 판단하겠죠. 근데 만약에 요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라색 사진, 요 보라색 사진을 가장 많은 분포로 가진 그 사람하고 가까우니까 요 사람이라고 정재엽 학생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뭔지 알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 그래서 중요한 피처를 뽑아내서 결국은 학습을 시키는 거야. 어. 기기한테 중요한 피처를 알아서 뽑아내. 네가 알아서 뽑아내. 그러고 학습을 시키는 게 바로 머신러닝의 정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구분하는 거를 예로 들었었죠. 사람의 얼굴을 구분할 때는 이 수많은 사진 중에서 오바마의 사진도 있었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진들이 하얀색 테두리의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습을 이렇게 시킨 거야. 그래서 새로운 오바마 대통령이 사진이 빨간색으로 들어왔어. 근데 요쯤에 이미지가 위치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원래 오바마 대통령하고의 사진과의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원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모델에 있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리를 구해서 이 거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멀고 그 다음 오바마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야, 이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이구나 라고 구별을 하는 것이 바로 얼굴 인식 알고리즘의 얼굴 인식 머신러닝 모델의 정체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서 딱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3차원에서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배운 학생도 있고 안 배운 학생도 있을 텐데 아마 수원인가? 수원은 요즘 안 배우나요?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x, y, z, x1, y1, z1 좌표가 있고 x2, y2, z2 좌표가 있을 때 이렇게 빼가지고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은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수학적인 얘기니까 여러분 나중에 모르시더라도 배우게 될 거예요. 혹시 그거 배웠나요? 음, 이렇게 구하는 방법? 2차원에서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2차원에서 막 거리 구하는 방법 이렇게 좌표가 있으면은 두 점 찍고 이렇게 요 차이 거리 구하는 거 안 배웠나요? 어, 하여튼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이게 피처들을 머신러닝 모델한테 뽑아내게 한 다음에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인풋과의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가 가까우면은 얘는 여기에 속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이거 너무 어렵나요? 이게 지금 하는 게? 이해가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하다 하는 친구 있나요? 없어요? 다 이해돼요? 나 이해된다 그러면. 이해된다 손. 이해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아요? 손 들어왔고. 홍수희 학생도 이해했고. 좋아요. 자, 제가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이미 이해한 학생들은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했다 하는 학생들이 이번에 좀 주의 깊게 잘 들으세요. 그래서 머신러닝 정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분류기를 만들던, 회기를 만들던 그것들의 정체가 뭐냐면은 결국은 좋은 훌륭한 피처들을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분류기 만들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우리 피처를 우리가 정의를 했지만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피처를 머신러닝 모델이 결정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그 머신러닝입니다. 네. 컴퓨터가 스스로, 기계가 스스로 좋은 피처들을 뽑아내도록 하는 것. 사진을 보고서 그 우리는 캐리커처 작가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캐리커처 작가들은 이 사람 얼굴 보서 피처들, 특징들을 잘 뽑아내죠. 저 사람 광대가 높아. 저 사람 눈이 커. 저 사람은 귀가 작아. 저 사람 머리가 짧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훌륭한 캐리커처 작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피처들을 잘 뽑아내는 그런 것을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피처를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기계가 정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얼굴의 피처를 뽑아낼 건데 얼굴의 피처를 너무 많으니까 이 사진으로 하면은 그 해상도가 너무 높죠. 그래서 픽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스마트폰 쓸 텐데 이 픽셀이 막 거의 스마트폰 찍으면은 막 3000 곱하기 6000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엠니트 데이터셋은 8 곱하기 8이었죠. 그래서 피처 작아요. 그래서 뽑기 쉬운데 이 사람 얼굴 사진은 엄청 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축소시켜야지 그래프로 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별하기도 쉽고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한테 이 사람 얼굴 굉장히 피처가 많은데 중요한 피처 몇 개만 뽑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피처만 뽑아서 중요한 피처만 뽑아서 우리는 이 3차원 그래프에 그렸어요. 3차원 그래프 그렸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파란색인데 이 사람은 3차원 그래프에서 XYZ축에서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지금. A라는 사람은.
A가 아니라 0번 사람이라고 할게요. 0번이란 사람은 여기 위치해 있어. 그 다음에 6번 사람, 이 주황색 6번 사람은 여기에 위치해 있죠, 지금. 그 다음에 핑크색 4번 사람은 여기 위치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똑같은 사람의 여러 사진을 뽑았을 때 그 3차원으로 축소된 피처를 보니까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야.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한 결과가 바로 이 그래프로 요약이 다 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좋은 피처를 뽑아내서 그래프에 그리는 거다, 머신러닝 모델을. 그래서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뭉탱이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새로운 사진, 막 스마트폰으로 새로 사진 찍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막 동영상에서 어떤 사람인지 인식을 해야 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잘라서 다시 이 모델에 넣겠죠. 그럼 그 모델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막 요쯤에 위치해 있어, 지금 요쯤에. 요쯤에 위치했어. 그러면은 보라색하고 가깝잖아요. 근데 보라색이 1번 사람들이잖아요. 1번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번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머신러닝 모델은 이 수많은 사람 데이터 중에서 다 피처를 뽑아서 3차원으로 다 여기다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여기에 비슷한 곳에 근접한 곳에 모여 있겠죠. 이렇게 근접한 곳에 군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곳에 모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별하는 방법은 뭐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저 사람이 신는 신발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 신발이 중요한 피처라면은 신발을 뽑아낼 거예요. 아니면 가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사람 얼굴에 있는 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점의 개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처는 여러 가지 피처가 있지만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한테 그런 피처를 뽑아내라고 시키는 거죠. 어떤 피처가 중요한지 알아서 학습해서 뽑아내라 라고 해서 결국은 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은 피처를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머신러닝을 약간 유식한 단어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머신러닝이란 빅데이터를 n차원 공간에 한 점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머신러닝이란 빅데이터를 이 빅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를 한 점으로 n차원 공간에 한 점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것들을 앞으로 배울 것, 미래에 배울 것들은 다 전부 다 이렇게 수많은 피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얼굴과 같은 수많은 피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10개의 피처만 뽑아내라 라고 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 요게 바로 여러분의 임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수많은 피처 중에서 10개를 잘 뽑아내면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돼서 우리는 분류기나 획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재밌죠? 머신러닝 전체가 이거고 그래서 수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n차원 공간에 한 점으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저기 어디 카카오나 네이버나 막 이런 데 이제 대기업에 가가지고 면접을 봐.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그럼 머신러닝이 한마디로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 이해하셨다면 좀 더 잘 설명할 수도 있겠죠. 좀 더 풀어서. 음. 그래가지고 뭐 빅데이터 막 얘기하고 그다음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순서가 그래요. 기술 발전의 순서가 그 무슨 뭐 기술 발전 역사라는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맨 처음에 사람들이 그 웹이나 앱 개발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어요. 창구. 창구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바로 웹이나 앱이 됩니다. 앱이 돼서
이런 창고를 만드니까 요 창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내 몸무게도 이렇게 써가지고 계산도 하고 아니면은 내 셀카도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 막 이런 데 올리죠. 그다음에 뭐 나의 일기도 올리고 막 해가지고 이런 웹 서비스나 앱 서비스들이 발전을 했어요.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서버에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서버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서버 엔지니어링 기술이 발전하게 돼요. 음. 그래서 막 분산 처리,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서버를 여러 개 놓고서 나 로드 밸런싱 이런 것들, 서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제 사람들이 몰렸을 때 분산시켜서 나누는 방법,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죠, DB에. 그래서 바로 빅데이터가 그때부터 발전을 해가지고 2000년대, 2010년대에 발전했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쌓이니까 분석을 해야겠죠. 분석하니까 바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DS라고 쓸게요. DS, 데이터 사이언스가 발전하게 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어떤 게 더 좋은지 예측을 해주는 바로 머신러닝 기술, ML, 요거까지 같이 발전을 요즘 시대에 하게 돼서 또 요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돼서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더 좋은 것을 추천해주는, 더 좋은 것을 너한테 알려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만약에 나중에 사업을 한다, 아니면은 그 회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웹을 만드는 엔지니어도 있고, 앱을 만드는 개발자도 있고, 나 서버를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 빅데이터를 쌓는 분들도 있고, 나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분들이 있고, 그 빅데이터 가지고 예측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발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어, 역사부터 배우면 재미없는데, 이제 알고 나서 역사를 알면은 굉장히 재밌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비지도학습, 네. 비지도학습에서 PCA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의 PCA를 통해서 머신러닝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살짝 귀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8시 40분이거든요. 8시 40분이니까 8시 50분까지 쉬는 시간을 가지고, 네, 10분 동안 쉬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쉬는 시간 동안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돼요. 자, 쉬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50분 전에 와주세요.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8시 50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머신러닝의 정체에 대해서 알았죠?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신러닝에 대해서 그 잘한다고 해도 이 지금 말했던 요 그래프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그냥 그 머신러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는 것에 불과해. 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머신러닝 안쪽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사실 막 수학적으로 막 엄청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개념을 알고 지나가야지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음.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제가 이것도 유튜브에 또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친구들은 그 계속 유튜브를 반복 재생하면서 이 말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 제가 이거를 3차원에서도 그렸잖아요. 3차원에서 그렸는데 2차원까지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이 n 컴포넌츠를 2차원으로 한 거. 그러니까 아까 아이리스 데이터셋에는 이렇게 2차원 직교좌표계에 우리가 10원으로 스캐터 플롯으로 이렇게 그렸잖아요. 2차원으로도 한번 그려보고, 마찬가지로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도 원래 지금 제가 2차원으로 줄였지만 3차원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4차원에 3차원 줄일 수 있어. 뭐 그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고, 네, 그런 시도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음, 그렇게 될 거예요. 머신러닝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해볼 것은 비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에서 마지막 해볼 것은 K-means clustering이라는 방법입니다.
K민지 클러스터링은 이제 K개로 클러스터링한 군집화라는 건데 K개로 군집화하는 어떤 알고리즘인데요. 제가 K민지 클러스터링을 이렇게 딱 꺼내 들고 온 이유는 그 가장 유명한 군집화 알고리즘이라서 그래요. 어, 왜 그러냐면은 중점을 기준으로 가까운 포인트들을 군집화, 센트로이드라고 하는 중점을 기준으로 예, 포인트를 이렇게 모아주는 건데요. 원하는 개수로 군집화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개수는 바로 K. 원래 KNN에서도 K nearest neighbor에서도 이 K가 그 이웃의 개수였죠. 어, 이웃의 개수였던 것처럼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K를 어떤 상수로 많이 나타내고요. 그래서 원하는 개수로 군집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3개로 하면은 K가 3이면은 그 군집화되는 이 동그라미가 3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연산 속도가 빠른 편이라서 잘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바로 그 사이클런에 있는 모든 이제 다양한 군집화 알고리즘을 제가 본 건데요. 알아본 건데 지금은 그 이 첫 번째 데이터셋이 다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데이터셋은 원이 이게 2개가 모여 있는 데이터셋. 두 번째 데이터셋은 이렇게 이 곡선이 2개가 겹쳐 있는 데이터셋. 세 번째 데이터셋은 뭐 이런 데이터셋, 직선 데이터셋, 점 데이터셋, 뭐 사각형의 데이터셋. 그리고 가로축은 이 군집화 알고리즘의 종류예요. 그래서 K-민즈도 있고, 그다음 어피니티 프로퍼게이션 이런 알고리즘도 있고, 민시프트, 뭐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들마다 데이터셋에 따라서 어떻게 군집화가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군집화가 된 것은 같은 색깔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데이터셋에서 이렇게 원이 2개가 있는 데이터셋에서 K-민지를 하게 되면은 반으로 잘려가지고 왼쪽이 주황색, 오른쪽이 파란색으로 군집화가 된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DB스캔이라는 알고리즘을 쓰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군집화가 됐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냥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끼리 군집화되고 바깥쪽에 있는 동그라미끼리 군집화되고 그래서 군집화된 그 군집마다 색깔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각 알고리즘마다 특징들을 알 수가 있어요. K민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렇게 잘려가지고 잘 안 되죠. 이렇게 군집화됐죠, 지금? 이렇게 군집화됐는데, 요게 잘 되는, 요 데이터셋이 잘 되는 군집화는 알고리즘은, 요렇게,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데이터셋 잘 되는 거는,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이랑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군집화가 잘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데이터셋 유형에서는, 요런 거, 요런 게 잘 되고,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게 잘 된다. 각각 다 다르죠? 요거는 다 잘 되고, 그 다음 네모 같은 경우도 여기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예를 들면은, K민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K를 3으로 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3개로 나눠야 돼가지고, 이렇게 군집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DB스캔 같은 경우는, 이 K를 입력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로 군집화를 얘기 안 하고 알아서 군집화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하나로 군집화돼서 나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 군집합 개수도 다르다. 알고리즘마다.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서를 보거나 아니면 구글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K-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실습을 해볼 거예요. 데이터셋을 틱 로드를 하고 그러면은 데이터셋 나오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정답값은 필요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타겟 넣어놓는 것을 빼놨어요. 타겟 넣는 코드를 뺐어요. 아예. 그래서 세플랭스, 세플위스, 페탈랭스, 페탈위스 이게 4가지 피처만 가지고 군집화를 할 겁니다. 근데 타겟이 여기 아리스 타겟이 있긴 있죠. 근데 제가 이것을 왜 타겟을 완전 버리진 않았냐면은 어, 군집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이 평가를 하면은 우리가 군집화하고 싶은 거는 0은 0끼리 모으고 0번 묶것은 0번 묶것끼리 모으고 1번 묶것은 1번 묶것끼리 모으고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싶잖아요. 군집화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타겟도 이렇게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화를 시키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는 건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PCA, PCA를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를 두 개로 4차원에서 2차원으로 축소를 시킬 거예요. 이게 축소시키죠. 네. 근데 왜 PCA를 하는 것일까요? 왜 PCA를 하는 것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왜 PCA를 여기서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PCA를 하는 걸까? 그냥 제가 아무 의미 없이 PCA를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PCA를 하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PCA 하고 K민즈도 할 것 같은데 왜 PCA를 할까? 음, 좀 밑에 보면 알 수 있어. 밑에 보면. 왜냐면 그래프로 그리려고. 네. 그래프로 그리려고 그래프 그려서 시각화를 하려고 PCA를 하는 거예요. 어, 간단하게 하려고. 맞아.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아까 위에서 PCA 설명할 때 그랬죠. PCA는 PCA는 시각화, 그러니까 사람이 전반적인 경향을 사람이 이해하기 쉽다. 어, 맞아. 무진 학생도 맞아요. 아까 근집화하는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를 보려니까. 뭐 사람이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2차원으로 축소를 하는 게 좀 좋아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나중에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군집화 결과를 보여주려고 PCL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PCL을 안 해도 돼. 그냥 K민즈만 쓸 거면. PCL을 안 하고 K민즈를 써서 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는 우리 수업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 4차원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 4차원을 2차원으로 축소시켜서 그래프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실제 실험을 하거나 회사에 가거나 뭐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K민재를 쓸 때 KG민재를 쓸 때는 그 PCA를 안 해도 됩니다. 이 과정을. 아시겠죠? PCA를 해서 데이터라는 변수에 넣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는 조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아주 대답해 주신 거 보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이 직감이 좋은가 봐.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모델 정의 학습을 할 건데 자, 사이킨런의 클러스터 그래서 K-민즈 모델을 로드하고 이제 클래스 로드하고 K-민즈의 이제 N 클러스터 이게 바로 K예요. N 클러스터스가 K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군집으로 이제 나눌 겁니다. 세 개의 군집으로. 그래서 fit 데이터를 하게 되고 이 라벨스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어, 이 분류된 이 분류된 데이터들이 어떤 라벨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첫 번째 데이터는 1번 라벨 이렇게 갖고 있고 두 번째 데이터 뭐 이렇게 0번, 2번 섞여 있죠. 여기는 0번, 2번 섞여 있고 이렇게 각각 그 분류가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붓꽃인지는 모르죠. 왜냐면 우리는 학습시킬 때 피처만 지금 넣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0, 1, 2라는 이 숫자들이 위에 이 아이리스의 그 012랑 다른 거예요. 타겟의 012랑은 아직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르니까 이 라벨이 이렇게 012라 나와 있다고 해서 이 타겟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012로 구분을 해야 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1하고 위에서 나오는 1하고 다르다. 아시겠죠? 음. 근데 우리는 지금 정답값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0하고 그다음 아래 라벨에 1하고 매칭이 되는구나 알 수 있죠? 실제로 이건 0번 붓꽃이구나. 분류가 잘 됐다면. 혹시 이해되나요? 음. 얘가 알아서 지금 이 핏을 해가지고 피팅 학습을 해서 결과를 라벨로 표시를 한 거예요. 라벨을 표시하려다 보니까 이걸 세 가지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0, 1, 2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정답을 안 보여줬죠. 비지도 학습이니까. 근데 0번 복꽃인지 1번 복꽃인지 2번 복꽃인지 얘는 몰라. 근데 얘가 알아서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군집화 결과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플라립하고 시본을 사용해서 이제 각각의 색깔을 사용해서 구분을 할 건데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구분할 거고 각각의 그 붓꽃 분류된 결과를 스캐터 플롯을 두 개를 그릴 거예요.
하나는 이 PCA로 된 결과를 그릴 거고, 그 다음에 모델의 아까 라벨 012로 된 라벨로 그 색깔을 표시할 거고요. 각각의 색깔은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되고, 알파는 투명도예요. 투명도 반투명으로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스캐터 플러스 하나 더 그릴 것인데, 점을 하나 더 그릴 것인데, 우리 아까 K민즈는 센트로이드라는 그 중심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진마다 중심점이 있는데, 이 중심점이 클러스터 센터스라는 이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센터스의 x좌표, 클러스터 센터스의 y좌표를 이렇게 xy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요 012로 그 색깔을 표시한 다음에 그 사이즈는 3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범례, 여기 이 범례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0이 뭐고 1이 뭐고 인지 2가 뭔지를 색깔로 표시한 범례를 안 보이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은 범례가 여기서 위에서 이미 보이기 때문에 아래 것도 보이게 되면은 이중으로 표시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아까 맨 처음 했던 PCA 결과랑 센트로이드 클러스터 센터를 같이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리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를 읽는 방법은 우리가 아까 2차원으로 PCA를 했으니까 2차원 직교좌표계에 우리가 PCA한 결과를 이 초록색 반투명 작은 점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표시를 한 거고, 이 색깔들이 우리가 만든 K민즈가 알아서 분류를 한 겁니다. 얘네랑 비슷한 것 같고, 얘네랑 비슷한 것 같고, 얘네랑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K가 3이었죠. N 컴포넌트가 3이었어요. 그래서 세 개의 군집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센트로이드들이 이렇게 큰 원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센트로이드를 기점으로, 이 중심으로 퍼져 있는 애들, 여기에 가까운 애들끼리 분류를 하게 됐고, 군집을 하게 됐고, 그 다음 파란색 센트로이드를 기점으로 여기 주변에 있는 것끼리 군집화를 하게 됐고, 빨간색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빨간색 군집화된 것끼리 이렇게 군집을 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군집화가 굉장히 잘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의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원래 그래프는 우리가 위에서 그렸었죠. 위에서 아이리스 데이터셋 가지고 여기 위에서 그렸었습니다. PCA를 한 데이터셋.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가져다가 한번 아래에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그리냐, 아래쪽에 여기 센트로이드 표시한 거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그려봐요. 그리는 방법은 이 그래프랑 이 군집합 평가지표랑 글씨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두면은 코드 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드 셀을 만들어서 딱, 왜 복사가 안 됐냐? 다시 복사해 볼게요. 요 2차원 그래프 그렸던 거. 요거를 복사해서 아래쪽에 아까 코드 셀 만든 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아까 변수가 데이터였죠? 데이터였죠? PCA 한 변수가 데이터의 X랑 데이터의 Y 그리면은, 아이고, 타겟이 없는데, 요거는 DF의 타겟이 아니라 뭐였나요? 아까 타겟이 데이터의 타겟이 아니라 아이리스의 타겟이었네요. 아이리스의 타겟. 그래서 아이리스의 타겟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작성하려면 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 작성해야 돼요. 위에서 복사 붙여넣기 했다가 이 휴 부분에 아이리스의 타겟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 정답값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정답값. 그래서 우리가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잘 분류가 됐는지. 위에 거랑 이 그래프랑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도 꽤 잘 분류됐습니다. 이렇게 얘는 이렇게 분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지도 학습으로 K민즈로 군집화를 했을 때 이렇게 군집화되고 이렇게 군집화되고 이렇게 군집화됐으니까 꽤 군집화가 잘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델이 헷갈렸던 점은 아마 이런 부분이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알 수가 있지만 이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왜냐면은 파란색 점하고 빨간색 점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죠? 어, 이렇게 초록색하고 빨간색하고 거리가 멀면은 어, 다시 말해서 이 센트로이드의 거리가 멀면은 이 구분이 잘 되는데 이 센트로이드의 거리가 가깝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막 너무 넓게 퍼져 있으니까 이 사이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돼서 이 부분이 헷갈린 거죠. 자세히 보면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은 이 부분에서 약간 오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구분했는데 원래 원본 데이터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근데 K민즈는 지금 이렇게 구분했죠. 이렇게 구분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모델이 헷갈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각화를 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K민즈의 이 지금 모델의 성능이 별로 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쓰려는 거에선 좀 더 높은 정확도가 필요해.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어떻게 될까요? 난 좀 더 좋은 높은 정확도의 모델이 필요해. SVM을 써요? 아닙니다. SVM은 SVM은 지도학습이죠. 지도학습. 우리는 이제 군집화를 하고 싶은 거고. 음. 지도학습은 우리는 이제 비지도학습 시킨 거죠. 군집화를. 그래가지고 이 정답을 학습을 안 시켰어요. 저 보면은 핏할 때 데이터에 보면은 이 데이터 변수에 보면은 지금 데이터 변수가 PCA 요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정답값이 없이 학습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정답값이 없다고 가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군집화를 한 거니까. 음, 그죠? 그래서 SVM을 쓸 수가 없어. SVM은 정답이 있어야 돼. 정답이 있어야 쓸 수 있잖아요. SVM은 SVC 여기 학습시킬 때 어, 모델 핏을 할 때 X 트레인하고 Y 트레인 이 타겟을 같이 넣어줬었죠. 그죠? 어. 근데 비지도 학습은 학습시킬 때 X 데이터만 넣어서 시킨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Y 데이터가 없다고 가정한 거니까 지금. 음. 물론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Y 그게 있어서 SVM 쓰면 더 좋긴 한데 그냥 우리가 없다고 가정한 거예요. 비지도 학습이니까. 없어요? 좀만 더 생각해봐요. 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거 정확도 높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정확도 높인다는 뜻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을 이런 그래프처럼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요. 원래 정답 그래프처럼. 근데 지금 우리가 PCA를 하면서 좋아진 점이 있지만 안 좋아진 점도 분명히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피처가 줄어드니까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정확도 높이고 싶으면은 피처를 늘리면 됩니다. PCA를 안 쓰거나 PCA를 일단 안 써보는 거예요. 우리 PCA를 썼잖아 지금. PCA를 안 쓰는 거야. 그죠?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PCA를 안 쓰고 지금 그릴 수는 없겠지만 4차원을 K민지를 하는 거예요. 4차원으로 K민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데이터가 아니라 DF를 피팅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4차원을 K민지를 하면 정확도는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그릴 수는 없겠죠. 그죠? 4차원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차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또 만약에 이제 PCA를 안 쓰고 그냥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더 높은 정확도가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데이터를 더 수집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페탈랭스, 세플랭스, 세플위스, 페탈랭스, 페탈위스만 썼지만 이 칼럼을 더 늘려서 예를 들어서 뭐 뭐냐 꽃의 색깔, 꽃의 꽃대의 두께
막 이런 피처들을 더 모아가지고 그래서 K-민즈를 쓰는 방법도 있죠.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은 피처를 더 늘리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만약 정확도가 안 나와서 못 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막 모델도 튜닝하고 막 하이퍼 파라미터도 튜닝하고 그다음에 뭐 K-민즈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런 거 N 클러스터도 막 4로 바꿨다가 막 5로 바꿨다가 막 이러겠죠. 어. 이제 이런 이제 파라미터 튜닝 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마지막 방법은 데이터를 늘리는 거예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도 좋고 아니면 실제로 데이터를 더 수집하거나 그런 방법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집격과 시각화까지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분류 평가 지표를 할 때, 분류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이 되는지 평가할 때는 뭐 accuracy 스코어, 그 다음에 뭐 F1 스코어, 뭐 이런 것들을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리그레션 모델이 어떻게 잘 되는지 평가를 할 때는 뭐 MSE, 그다음에 MAE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죠. 근데 군집합 모델도 어떤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군집이 잘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요소일까요? 아까 제가 다 설명했는데 은근슬쩍 어떤 요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집화가 잘 된다는 뜻은 우리가 지금 K-민즈를 기준으로 뒀을 때 군집화가 잘 됐다. 우리 학습시킨 비지도 학습, K-민즈 학습이 잘 학습됐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센트로이드 센터끼리의 거리가 멀수록 이 거리가 멀수록 그죠? 학습이 잘 된 거겠죠. 왜냐면 거리가 멀어. 지금 얘랑 이 초록색 점하고 파란색 점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머니까 이 구분하기가 쉬운 거야. 그죠? 구분하기 쉽죠? 초록색과 파란색 점들을. 이게 분포되어 있는 초록색, 파란색 점들을. 근데 파란색하고 빨간색 점을 보니까 센트로이드 센터가 가까워. 가까워가지고 여기가 구분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센트로이드 센터가 멀수록 군집화가 잘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판단 기준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판단 기준은 이 점들이 어 쉬는 시간이요? 또 쉬는 시간 있어? 아까 쉬었잖아요. 왜 또 쉬려 그래? 아까 쉬었잖아요. 안 쉬었어요 아까? 어. 그래서 두 번째 평가 지표는 그 뭐야 이 센트로이드 센터랑 그다음 이 점들 간의 거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센트로이드 센터가 가깝다고 해도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점처럼 약간 가깝다고 해도 얘네들이 이 센트로이드 센터에 이렇게 가깝게 모여 있어.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 점들이 여기에 이렇게 탁탁탁탁 찍혀 있고 파란색 점들이 가깝게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분지파가 잘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분지파가 안 됐다는 거는 잘 안 됐다는 거는 이게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서로가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의 요소로 우리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바로 군집합 평가 지표, 이제 실루엣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실루엣 스코어. 군집화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은 바로 그 실루엣 스코어는 응집도, 코헤이전과 그다음에 분리도, 세퍼레이션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 군집화를 이렇게 세 개의 군집으로 나눴을 때 이 센터로이드 센터가 이 진한 점이고 그다음 우리의 데이터 셋들이 이렇게 연하게 분포가 꽃잎 모양으로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응집도라는 것은 이 센트로이드 센터에 얼마나 데이터들이 밀집해서 모여 있느냐라는 거고 분리도는 이 센트로이드 센터끼리의 거리가 얼마나 뭐냐 분리가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어.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 수식도 중요하지 않죠. 개념이 중요하죠.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학교에 반 있잖아, 반. 그래서 1반, 2반, 3반이 있어. 세 개의 반이 있어. 그래서 1반, 2반, 3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반의 반장이 있을 거고 2반의 반장이 있을 거고 3반의 반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반, 2반, 3반은 각 반장이 있는 응? 그 위치에 각자 반끼리 모여 라고 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막 와락 모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군집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군집화를 시키는데 반장하고 밀집해서 모여 있을수록 그 다음에 다른 반장하고 다른 반 반장하고의 거리가 멀수록 이 군집화가 잘 모여 있다. 애들이 잘 모여 있죠. 그 다음에 많이 떨어져 있죠. 각 반들끼리. 그러면은 군집화가 잘 됐구나라고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만약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봐요. 반장들끼리의 거리가 엄청 가깝고요. 가깝고 애들이 각 반장들하고 같이 안 있고 엄청 막 이렇게 엄청 멀리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다른 반 애들하고 섞이잖아요. 내가. 다른 반 애들하고 이렇게 섞이겠죠. 이 교집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분집화가 잘 안 되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모델이. 그래서 이런 걸로 군집화를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실루엣 스코어라고 부르고, 실루엣 스코어는 응집도 얼마나 모였는지, 그다음 분리도 센터로서 센터끼리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그 지표로 한다라는 겁니다. 실루엣 점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집화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에 가까울수록 군집화가 잘 되었다. 그래서 0에 가까워서 군집화가 잘 되지 않았다는 뜻은 군집 밀도가 낮다. 그러니까 반장들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같은 반 애들이. 그 다음에 군집 간 거리가 가깝다. 그러니까 반장들끼리 너무 가까이 있다. 라는 거고 군집화가 이제 신뢰 점수가 1에 가까우면 군집화가 잘 되었다는 뜻인데 그것은 바로 군집 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우리 반 일반 반장하고 일반 애들하고 엄청 붙어 있는 거야. 응집도가 이제 이렇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군집 간 거리가 멀다. 나는 일반 반장하고 이반 반장하고 삼반 반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군집화가 잘 되었다 평가할 수 있고 우리가 아까 이제 했던 아이리스 데이터셋 군집한 거 있죠? 군집한 결과가 모델의 라벨스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그것의 실루엣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실루엣 스코어하고 데이터, 그다음 모델의 라벨스 이렇게 놓으면은 군집화의 결과를 평가해줘요. 여기서는 평가할 때 정답을 놓지 않죠? 그죠? 정답을 왜 안 놓냐면 우리는 어차피 정답이 없는 것을 학습시킨다고 가정하니까. 음.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는 것을 학습시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은 0.59라는 게 나오죠. 0.5976 이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0.6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0.5보다는 1에 더 가까우니까 군집화 그냥 어느 정도 그럭저럭 잘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아이리스 모델 가지고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아이리스 데이터셋 가지고 군집화를 했었죠. 근데 한번 엠니스트 데이터셋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음, 시간도 남으니까. 그죠? 재밌겠죠? 엠니스트 데이터셋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방법은 여기 위에서 제가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게 있었죠? 그걸 이제 딱 이렇게 해서 여기 있다. 엠니스트 데이터셋 로드 하는 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그 데이터를 불러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그 정교화해야 되죠, 정교화. 정교화해죠. 정교화하는 것도 위에 있어요. 코드가 여기 정교화. 정교한 코드 그 민맥스 스케일러로 정교화를 할 거예요. 다시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그죠?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PCA는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PCA 할 수 있고. PCA 한번 하고 해볼까요? 그럼 PCA를 이렇게 하고 10차원으로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K민즈를 하는 거죠. K민즈도 위에 하는 코드 있잖아요. 요 K민즈 코드 복사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모델 피팅을 할 때 요 데이터 PCA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PCA를 했죠. 그러니까 모델 피팅 할 때 이렇게 핏을 이렇게 데이터 PCA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K민즈. K민즈에서 N 클러스터가 중요하잖아요. 이 몇 개, N 클러스터가 몇 개 돼야 되겠어요? M리스트에서는? 몇 개 돼야 되겠어요? 그렇지. 좋아요. 10입니다, 10. 10을 하면은, 어, 분류를 해줍니다. 왜 10이냐? 숫자가 10개니까. 숫자 10개니까. 0, 1, 2, 3, 4, 5, 6, 7, 8, 9. 10개니까요. 10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모델의 라벨을 이렇게 뽑아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군집화가 잘 됐는지 실루엣 스코어를 뽑으려면은 또 위에 코드가 있죠. 실루엣 스코어. 이렇게 복사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의 데이터는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 PCA죠. 데이터 PCA 이렇게 놓고 실루엣 스코어를 뽑아보면은 0.265라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0에 가까우니까 그 군집화가 잘 안 됐다는 뜻이겠죠. 그죠? 군집화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PCA를 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아이리스 데이터셋보다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K민즈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음, 그죠? 그래서 이제 PCA를 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PCA를 빼고 하는 방법은 요 스케일드 지금 윈맥스 스케일러 쓴 거. 요 스케일드를 그냥 넣으면 되겠죠? 밑에서. 그 정규화 한 거를 그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PCA 대신에 모델 핏 할 때 이렇게 스케일드를 넣을 수도 있어.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실루엣 스코어를 이 스케일드로 한번 뽑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0.18. 더 안 좋아졌네? 차라리 PCA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결과를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PCA를 그만 3으로 해볼까? 3으로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아니네. 그래도 10이 낫네. 이렇게 실험할 수 있어요. 10으로 했을 땐 정확도가, 점수가 0.26으로 높으니까, 그래도 한 10개 정도로 K를 10 정도로 했을 때가 가장 신뢰 스코어가 높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되게 간단하게 그 M리스트에서 K민즈 실습 만들 수가 있죠. 음.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알아봤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 뭐, 사실은 뭐, K민즈 쓰는 거 검색하면은 잘 나와요, 구글링에. 그냥 뭐라고 치냐면 되면은, 저도 이렇게 쓸 때마다 항상 검색해 보는데, 사이킬런, 그 다음에 K민즈라고 치면은, 제 강의 안에 보셔도 되지만, 사이킬런에 K민즈 요 그 문서가 있어요. 문서 보면은 요 아래쪽에 예제 코드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제공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응? 굳이 이걸 다 외워야 되나 싶긴 해요. 다 나오고. 그래서 구글링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것을 좀 더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것은 머신러닝 실전 스킬인데 제가 실전 스킬에 굉장히 많은 그 노하우들을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이죠? 내일은 꼭 빠지지 말고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도 이제 비지도 학습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머신러닝에서
머신러닝의 세 가지 방식인데 두 가지 방식을 다 배웠어요. 지도학습, 지도학습 있고 비지도학습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이 있거든요. 강화학습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지도학습 배웠고 비지도학습 배웠고 강화학습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흥미 있으면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화학습이 이제 머신러닝의 꽃이라고 불리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많은데 알파고가 강화학습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나는 알파고 같은 그런 걸 만들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강화학습을 꼭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거의 머신러닝의 한 80%를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